보기문 잇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봉우리가 높고 홍춘에서 강남이 가운데 봉우리의 이름이 뭐 한 보살이 나오고 해가지고 막 석장을 짚고 있다가 웃으면 강남홍이 맞아 말 강남홍은 인간지락이 어떠한가 강남홍이 막연히 깨닫지 못할 왈 도사는 누구세요? 인간지락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라고 했대요. 보살이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석장을 공중에 막 던지니까 무지개가 되고 하늘에 막 닿아가지고 보살이 강남홍을 막 인도해서 무지개 쪽으로 갔대요. 무지개를 밟아서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앞에 큰 눈이 있었대요. 여기에 오색 구름이 막 점점 있었대요. 자, 요 보살이부터 어림없는 지라까지 괄호 칠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인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면 전기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비현실적인 요소 나오면은 아, 이거 전기적인 요소구나. 그래서 강남홍을 깨치기 위한 보살의 행동이에요. 그냥 한 건 아니고 강남홍한테 뭔가 좀 깨닫게 해줘요. 왜냐면 강남홍이 지금 뭔가를 못 깨닫고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러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강남홍이 이게 무슨 문이에요? 그랬더니 보살이 남천문이고 그대는 문 위에 올라가봐 라고 했대. 강남홍이 보살을 따라서 한 곳을 바라보니 일월 광치가 휘황한데 광치가 막 잔뜩 올라와 있대. 이 달이. 그랬더니 누각 하나가 허공에 막 솟아있어요. 대국 난간이며 유리 기둥이 영롱하여 눈이 부시고 누각 아래 푸른 난새와 붉은 봉황이 쌍쌍으로 배회하며 몇몇 선동과 서너 명의 시녀가 신선 차림으로 난간거리에 서 있었대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1월부터 섰으며까지 괄호 칠까요? 배곡난간이래. 배곡난간. 이곳은 배곡루요라고 말하고 있어. 밑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곳은 배곡루요. 제 위에 누운 성관은 문찬성이요. 차례로 누운 선녀는 제복목녀요. 이러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괄호친 부분에다가 배곡루의 모습이라고 적읍시다. 여기 그러니까 배곡루의 모습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이렇게 막 푸른 난새라든지 붉은 봉황이라든지 어떤 달의 모습 이런 것들, 뭐 선도, 신전의 모습 이런 것들이 도교적인 이상향입니다. 도교적인 이상향. 그래서 배곡루의 묘사를 하면서 도교적 이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보면요. 보면은 여기 부분이 원래 우리가 꿈에서 분명 취복루에 있었는데 이제 배곡루로 왔어요. 배곡루는 이곳은 어디 곳이며 저 성관선녀는 어떤 곳입니까? 물었을 때 배곡루고요. 어떤 선녀가 있고 어떤 옥녀가 있고 어떤 성관이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이때 강남홍이 속으로 놀라서 저 5 선녀는 다 천상에서 입도한 성관이고 어찌 저따지 취하여 잠을 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천상계에 있던 사람들이래. 그럼 배곡루 밑줄 칠까요? 배곡루는 천상계의 공간이구나. 그럼 봐봐. 밤에 잠을 잤대요. 잠을 자서 취복루에 왔대요. 취복루는 그러면 아까 우리 7번의 보기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강남홍이 취해서 취복루로 간 거. 이 부분은 어디야? 아니야. 천상계 아니죠. 천상계는 아까 뭐라고 했어? 천상계 배곡루가 있잖아요. 취복루는 천상계에서 속세로 간 거야. 잇몸.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속세에서 다시 천상계로 간 거. 이게 배곡루로 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화살표가 취복루고요. 두 번째 화살표가 배곡루가 되겠죠.
미안 얘들아. 치복루가 속세에서 천상계로 임몽하는 공간. 속세에서 천상계로 임몽. 그러면 천상계에서 속세. 두 번째 화살표 거기네. 두 번째 화살표가 치복루. 네.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천상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천상계가 배공루가 되겠죠. 배공루.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 보면은 천상에서 벌을 받은 문창성이 꿈을 꿔서 인간 세상에 양천국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이 천상계에 있던 제방옥녀 무슨 성, 무슨 선녀 이런 사람들도 인간 세상에서 온 윤소저, 황소저 어쩌고 이 사람들과 다 연을 맺는다. 그리고 양천국은 벼슬을 낳고 연왕에 오른다. 그렇게 해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고 나서 강남홍이라는 사람이 다시 잠에 들었더니 꿈을 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천상계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속세에 왔었던 거고, 그 속세에서 지금 다시 치복루로 온 부분이 가운데 두 번째 화살표 부분이고, 그러고 나서 천상계에 온 부분은 배공루가 되는 거겠죠. 하나만 더 하면요, 얘들아, 우리 왼쪽에 지문에서 중략 밑에 줄, 빈도는 부분 문답 찾았니? 보살은 니십니까? 보살이 웃으면서 빈도는 남해 수월 암의 관세음 보살이라 부처의 명을 받아 그대를 지도하러 왔노라. 보살이 말을 마치고 석장한 공중에 던진 또 오색무지개가 일어났대요. 이거 아까랑 또 비슷하죠? 다시 강남홍이 놀라서 깨어보니까 몸이 치복루 책상 앞에 누웠는지라. 치복루 책상 앞에 누웠대요. 자, 여기 부분이 꿈에서 깨어서 현실로 돌아가고 강몽이 되겠죠? 강남홍이 놀라 깨어보니 몸이 치복루의 책상 앞에 누웠는지라. 밑줄 치고 강몽. 그래서 천상계에 있던 사람이 지상계로 온 거야. 이 지상계가 지금 여기서 속세겠죠? 이 보기에서 나오는 속세. 이거는 앞부분 줄거리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양천국으로 다시 태어난다 부분이 있지. 이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임몽한 거죠. 그리고 나서 속세에서 다시 천상계로 가는데, 이 속세에 있던 공간 중에 하나가 치복루인 거고, 치복루에서 천상계인 배공루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 화살표 임몽이었던 거겠죠. 그러면 1번 볼게요. 강남홍이 치복루에서 꿈에 드는 것으로 보아 치복루는 천상계에서 속세로 임몽하는 공간이군 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치복루 자체가 속세야. 그래서 치복루는 천상계에서 속세로 임몽하는 공간이 아니라 천상계로 임몽하는 공간이겠지. 여기서 잠이 들어가지고 천상계로 갔으니까 천상계로 오히려 임몽하는 공간이 되겠죠. 속세에서 천상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천상계에서 속세로 얘네 둘이 바뀌었죠. 하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이 적절하지 않잖아. 답은 1번이 되겠죠. 2번 강남홍이 배공루를 보며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것으로 보아
백옥루는 속세에서의 임목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천상계의 공간이고, 백옥루 천상계 공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정체 깨닫는 부분은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중략 윗부분에 나와 있어요. 나는 봄뒤 천상의 별인데 인연을 맺어서 잠깐 하계는 여기 지상계 말하는 거야. 하계에 내려온 것이로다 라고 깨닫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살이 강남홍에게 인간 세상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살은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강몽을 유도하는 신이한 존재이군. 보살이 처음에 무지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지개를 데려가요. 요 임몽도 보살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강몽에서도 또 무지개 만들어가지고 무지개 건너게 해줘요. 그래서 이 보살은 속세에서 천상계로 가는 것도 그렇고 천상계 속세로 가는 것도 그렇고 유도하는 신이한 인물이 맞겠죠. 당연히 강몽도 맞고 임몽도 맞습니다. 3번 적절하고 4번 화부인이 보살을 옥년봉 돌부처와 연관짓는 것으로 보아 암자를 참관한 것은 신이한 존재에 대한 속세에서의 보답이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본 부분은 아닌데요. 이거 밑에 가면은요, 우리 아까 강몽 부분까지 봤잖아요. 강몽 이후에 보면은 강남몽은 꿈속끼리 의아해서 이제 다시 깨어난 거야. 꿈속에서 깨어나서 속세에 간 거죠. 지금은 속세에서 연하, 윤부인, 황부인, 벽성선, 임진한 이 사람들한테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들도 다 같은 꿈을 꿨대요. 그래서 서로 탄식하면서 의아해 했더니 허부인이 듣고서 강남홍한테 말했대. 내 고향이 있을 적에 늦도록 무자하여 자식이 없어서 옥년봉 돌부처에게 기도하고 연한이를 낳았어. 그 돌부처가 곧 관세음보살이야. 그 한량없는 공덕을 갖지 못했던 이제 너의 꿈에 나타나서 불사를 권하는 게 아니겠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람의 빚을 못 갚아서 너의 꿈에 나타나서 그러는 거 아닐까? 듣자 하니 벽성선의 부친 보조 국사께서 자기 군 대승사에 계신데 그 절에 계신데 불법에 정통하다고 하니 불교의 법에 정통하다고 하니까 옥년봉 돌부처를 위해서 일개 암자를 짓고 한편으로 대승사에 100일 동안 제를 올려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공덕을 갖고자 하노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옥년봉에서부터 하노라까지 보면은 결국에 이 사람은 자기가 양창국, 즉 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아들 연왕을 낳게 해준 이 공덕, 자기 빚을 기려야 된대. 이 덕을 기려야 된대.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된대. 이 사람한테. 그래서 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공덕을 갚아야 된대요. 그래서 요 부분이 아까 말했던 그 4번이에요. 암자를 참건한 것은 신이한 존재에 대한 속사에서의 보답이겠죠. 이 사람이 아들 낳게 해줬으니까 내가 뭔가 보답해야 돼. 내가 계속 빌어야 돼. 빌고 계속 길어줘야 돼. 그래야 이게 보답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4번은 적절한 거고요. 5번 양천국 일가가 속세에서 천수를 누리고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주인공이 속세에서 연을 다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군. 이 부분은 우리 보기에서 나와 있어요. 속세에서 다시 천상계로 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서 마지막 줄 보면은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로 돌아가 천수를 누린 뒤에야 천상계에 복귀한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5번 보기에 똑같이 나와 있는 걸로 적절합니다. 됐죠? 네. 또 여기가 끝이잖아. 그렇지? 그럼 다 된 거야? 앞에 거는요? 고전시 다 되어 있어? 네, 고전시 풀었어요. 다 풀었어? 채점도 했어? 다 해야지. 다 완료한 사람한테만.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이거 여기까지였어요, 선생님. 그거 저번 숙제인데 이게 이번에 여기가 숙제였어요. 우리 뭐 했냐면 우리 숙제 다 검사하고 틀린 거 전부 다 고쳐오고 질문 받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이걸로 할게. 너도 그래서 다 해와야 돼. 알겠지? 거나 여기까지. 봅시다. 다음 거 봅시다.
진욱이 형 끄는 거 쌤한테 연락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근데 나 알고 있었어. 태연이가 말해준 거야 지금부터. 아, 진욱이 연락 안 했어요 쌤한테? 그래요? 왜? 다른 쌤들한테 연락했어? 연락할 줄 알고. 아 그래? 원장 쌤한테는 안 했대요. 은혁 쌤한테 말 안 하면 그게 웃긴 거 아니야? 아, 아니 나는 근데 이미 알고 있었어가지고. 끊기 전부터요? 응. 태연이가 알려줬다고요? 응. 진욱이 끊을 것 같다고? 같다고 아니면 끊는다고요? 거의 근데 거의 확정처럼. 되게 태연이한테 고민 상담인데. 그래서 태연이가 가기 전에 마지막 날, 태연이 마지막 날에 진욱이도 같이 안 온다 그 얘기를 했어. 사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2월 첫날이었거든. 근데 2월 첫날에 안 오면 아예 안 온 거지. 아, 2월 1일인가? 2월 2일이었어. 아, 그래 그 달마다 우리는 수업을 하니까. 근데 이제 안 와가지고. 응. 그래서 그러면 끝나 보자. 난 사실 이미 내 마음속에는 우리 호선이랑 본이랑 혜린이랑 셋이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 진욱이랑 끊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명은 안 와요. 한명은 왜 안 와요? 수성이는 아프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빠지는 것 같은데 둘이. 저는 학교에 가지네. 아 그치. 숙제 못 해온 것도 그냥 목요일까지 학교로 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학교 안 가? 네. 뭐야 그게? 그래서 이제 학교 안 가기 때문에 숙제는 해올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 앞에도 해야 되긴 하는데 언제나 보내려나. 우선은 사시감정기 볼게요. 17, 174쪽 왼쪽에 제목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사씨라는 사람 이름이야. 성이 하야타. 사씨는 중심 인물이고요. 적성을 지닌 현모양처, 즉 여자예요. 유물적인 여성의 전형입니다. 현모양처가 뭔지 아니?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남자 뒤에서 남자를 보필하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갖다 바치는 거. 예를 들면은 남편이 출근하신다? 된장찌개 차려놨어요. 얼른 드세요. 여러분. 남편이 이제 퇴근한다? 여기 레드카펫 이렇게 다 차려놨어요. 씻고 오세요. 여러분. 이런 현모양처. 남편을 보필하는 거. 그런 사람이 현모양처라고 합니다. 남정기는 뭐냐면 사악한 후처, 교시의 모략으로 정실 자리에서 쫓겨난 뒤 남쪽에서 한 그 기록을 말한대요. 그 후처라고 나와있잖아요. 후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잖아요. 아내가 여러 명이야. 다른 한 아내가 이름이 교시인 거야. 그래서 이 교시가 막 혼자서 계략을 짜요. 이 사씨를 어떻게 안 좋게 만들 계략을 짜서, 그래서 사씨를 내쫓는 거야. 사씨를 내쫓고, 그래서 사씨가 속상해서 남쪽에 가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축척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본처라고 하죠. 본처. 내가 가장 처음에 아내로 들인 사람을 처라고 하는데요. 후처라고 하지. 내가 나중에 들인 아내를 첩이라고 해요. 첩. 그래서 이 둘이 갈등하는 거를 우리는 처첩 갈등이라고 합니다. 처첩 갈등 같은 게 나오면은 우리 이걸 무슨 소설이라고 했냐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가정소설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소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게 이름이 비슷해서 가전소설이랑 다른 거다라고 했어. 가전소설은 뭐였어? 가전소설. 전달되는 거. 가전. 물건 나오는 거. 맞아. 물건이 의인화돼서 나오는 거 있잖아. 술이랑 꽃 이런 것들 의인화돼서 나오는 거, 사람처럼 나오는 거. 여기서의 가는요, 가짜야, 가짜. 가짜전이라는 뜻이야. 여기서의 가는 그 가가 아니죠? 가족할 때 그 가겠지.
가족 간의 이야기를 다뤘다. 가정에서 이 가는 가족의 가를 말하는 거고 가정소설의 가는 가짜전이다.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달라요. 완전히 구별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소설에서는 주로 어떤 게 나오냐? 지금처럼 이런 처첩 갈등이 잘 나옵니다. 처첩 갈등. 그리고 우리 고부 갈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 현대에서는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좀 잘 부딪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게 고부 갈등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 고르자면은 이 형제 간의 갈등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지위가 이제 가장 첫째인 남성에게 보통 우리 집에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뭐 물려주는 거 대물림 되는 거 보통 첫째 남자애한테 물려주잖아요. 우리 집의 지위라든지 아니면 되게 높은 그런 전통적인 것을 물려줄 때 보통 그렇게 많이 물려주는데 그때 이제 뭐 막내나 둘째 아들이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싸운다든지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다 가족 구설은.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처첩 갈등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발단 볼게요. 중국 명나라 때 태어난 유연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연수 동그라미. 이 사람이 남자예요. 유연수라는 사람이 15세에 장원급제 때 얘들아 15세면 너희보다 어린 나이야. 한림학사로 등용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 전개 유연수라는 사람이 덕성과 재색을 겸비한 사씨 동그라미. 사씨랑 결혼해요. 사씨가 주인공이지. 늦도록 자식이 없어. 이러면 안 되지. 자식이 없으면 안 되지.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대를 이어야지. 그래서 교씨라는 사람을 첩으로 들였어요. 그랬더니 간악한 교씨가 아들을 낳고 나서 정실 부인이 되기 위해서 정실 부인이라는 거는 내가 본처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사씨를 참소했대. 참소한다는 말은 이 사람은 뭔가 계략을 꾸며서 음모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퇴출시켰다. 즉 나가겠어요. 그리고 위기 교씨가 문객 동청과 간통하면서 유연수를 참소시켜 유배시켰대요. 문객 동청과 간통했다라는 말 뭔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교씨가 이제 뒤에서 자기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까지 내려보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제일 안에 있고 싶은 거지. 내가 제일 가운데 중심에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좀 지금으로 치면은 저기 흥신소 같은 데 가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처리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뒤에서 은근슬쩍 사람을 하나 매섭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우리 유연수 내 남편 끌어내려 유배시켜. 내 남편 못 살게 굴어라고 말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남편도 유배 가요. 조정에서 유연수에 대한 혐의를 풀어서 소환시키고 충신을 참소한 동청을 처형한다고 합니다. 조정은 이 정치의 어떤 중심이 되는 거죠. 거기 부분에서 유연수가 뭔가 모함이 있었던 거였구나. 유연수가 원래 착한 애인데 내가 착각했구나, 오해했구나 해서 다시 소환시켜요. 유배시켰다가 다시 소환시키고, 그리고 동청이라는 사람이 충신인 유연수를 모함시킨 사람이니까 동청이라는 사람을 처형했대요. 아까 말했던 그 교씨랑 간통한 사람. 그리고 유연수가 사씨를 다시 불러요. 그리고 내가 잘못을 뉘우칩니다. 내가 오해했구나, 사씨.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였던 교씨를 처형하고 사씨를 다시 정실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다시 본처로 맞아들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부 다처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부인은 매우 기뻤다. 허나 소저와 상의하고자 매파를 머물게 하고 몸소, 소절, 처소로 갔다. 매파 주씨가 말한 대로 소저에게 이를 보는 물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숨기지 말고 네 뜻대로 말해보아라. 소저가 대답하여 아뢰었다.
소녀가 듣자오니 유소사께서는 오늘날의 어진 재상이라고 합니다. 결혼이 불가한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매파 주씨의 말로만 본다면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소녀가 듣자오니 군자의 덕은 귀하게 여기고 색은 천하게 여기며 숙녀는 덕으로서 시집을 정하고 색으로서 사람을 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매파 주씨가 먼저 색을 일컬은 이 소녀는 극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요. 잠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매파 주씨가 누구냐면요. 매파 애기를 뭐라 그래야 되지? 애기를 받아주는 사람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부인이 의견을 물어본 거고요. 유소사께서는 오늘날의 어진 재상이라고 합니다라는 건 뭐냐면요. 유소사가 바로 아까 말했던 유연수예요. 즉 유연수 그 남자가 어진 재상, 즉 굉장히 오늘날에 좀 괜찮은 사람이다. 어진 재상,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좀 그런 남성이다. 지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결혼이 불가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오직 매파 주씨의 말로만 본다면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매파의 말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소녀가 듣자니 덕, 내면의 아름다움과 색, 외면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군자는 내면의 아름다움, 덕을 귀하게 여기고 색, 즉 외면의 아름다움은 천하게 여긴대요. 근데 숙녀는 이 덕으로서 시집을 가고 색으로서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내면의 아름다움, 덕을 중시한다고 한대요. 그런데 매파 주씨가 먼저 색을 일컬었대요. 매파가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먼저 말했대요. 중시했대요. 외면적 아름다움을 중시했대요. 자, 그래서 여기 매파 주씨가 먼저 색을 일컬으니 여기 부분 밑줄 칠까요? 이게 첫 번째 1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우선은. 그리고 그래서 소녀는 극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더욱이 유씨 집안의 부귀를 극히 자랑하면서도 우리 선급사의 성대한 덕은 일컫지 않았습니다. 선급사의 성대한 덕은 일컫지 않았습니다. 밑줄. 2 동그라미. 뭐 동그라미 한 거냐면요. 혼사를 거절하는 이유예요. 지금 이 사람 혼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혼사 거절하는 이유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써놓으세요. 혼사를 거절하는 이유. 그래서 혹시 매파 주씨가 사람됨이 미천해서 유소사의 뜻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유소사 뜻이 아니라면 혼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아니 매파 주씨가 말하기를 아니 외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고 즉 우리 집안의 덕망, 우리 사씨 집안의 덕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대. 그래서 혼사를 거절해야 될 것 같대. 그래서 만약에 유소사가 진짜 이렇게 말한 거라면은 유소사가 어질다는 말은 헛소문일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질 수가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가 있겠어? 소녀는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즉 매파 말처럼 유소사가 색, 즉 외면의 아름다움과 가문만 중시한다면 나 이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했대요. 이 소녀 누구냐면요. 사씨예요. 사씨입니다. 지금 사씨가 유연수랑 결혼하냐 마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씨가 거절한 거야 처음에. 그래서 부인이 평소 딸을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라 어찌 그 뜻을 어길 리가 있겠는가. 즉, 자 여기 부분요. 어찌 그 뜻을 어길 리가 있겠는가. 이거 누가 말한 거야? 근데 이거 누가 말한 거야? 이런 거. 남자? 남자가 말한 거야? 여기 서술자가 누군데요? 시점이 무슨 시점이야 이거? 시점이요?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큰 따옴표가 없고 이런 게 없고 행동도 아니라면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인 서술자의 개입, 즉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혹은 편집자적 논평. 그래서 보면요, 어찌 부인이 그 뜻을 어길 리가 있겠는가? 이게 즉 부인이 사씨의 말을 따르겠다라는 뜻이고요. 밖에 나와서 메파 주씨한테 답변했대요. 이튿날 소사는 친히 신성으로 가 지현을 보고는 사씨 집안과 통혼할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메파를 보내어 혼인의 뜻을 전했습니다만 그 집안에서 답하기를 여차여차 하니 필시 메파가 실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고스럽지만 선생께서 한번 사급사 댁을 다녀와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대요. 우리 소사가 아까 누구라고 했죠? 누구요? 소사, 유소사, 유소사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남자라고 했지. 유연수가 지금 누구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냐면 거기 지현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지현은 그냥 벼슬 이름인데요. 이 사람한테 아니 나랑 지금 결혼을 거절한대. 내가 보니까 그 매파가 주씨가 지금 뭔가 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것 같으니까 우리 직접 다녀와 주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지현이 도착을 하자 소저의 유모가 소공자 흐이랑을 안고 나와서 지현을 맞이했대요. 당장에 지현을 모시고는 유모가 여쭈었대요. 주인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고 소주인께서는 나이가 어려서 손님 대접하는 예를 모르십니다. 노예께서는 어린일로 의지에 용림하셨습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주인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건 뭘까요? 이 집안, 이 사씨 집안의 주인이 누구겠어? 이 아빠. 아버지가 될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사씨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고요. 소주인이라 했어. 그러면 작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버지 죽으면 가장은 누가 돼요? 그 아들. 그치, 아들.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나이가 너무 어려요. 어린 남동생. 이 남동생을 지금 유모가 안고 있는 거야. 남동생이 애기야. 너무 애기야. 이게 남동생은 가장이라고 할 수 없어. 이게 끝난 애기야. 그래서 너무 어려서 대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대접할 수가 없어. 그 유모가 지금 맡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 이 지현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노약께서 노야는요 지현 말하는 거예요. 지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약께서는 어인일로 여기 오셨어요. 이 누추한 곳에. 이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어요? 지현이 말했다. 다른 일이 아니라네. 어제 유도사께서 관아에 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아이의 혼사로 처자의 집에 방문한 것이 적지 않으나 뜻에 맞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듣건대 사급사 댁의 처자는 유한 요조하여 여사의 풍모가 있다고 하니 이는 참으로 제가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가요 유연수고요. 아이 동그라미. 아이가 유연수고요. 사급사댁의 처자 동그라미. 이게 사소죠. 사씨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아름답고 어진 여성이래요. 내가 구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승급사의 맑은 이름과 고든 열대는 평소 흠망하던 바입니다. 내가 평소에 유소사가 평소에 흠모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선급사가 부친 여기서의 말하는 죽은 사람 말하는 건데 그 사람은 굉장히 흠모했던 사람이래요. 굉장히 존경하던 사람이래요. 그렇게 해서 그 딸을 우리 아들이랑 같이 결혼시키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찍이 메파를 보냈는데 좋은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메파가 실언한 게 분명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중매성이게 해서 진진지모를 맺으려고 하시니 이는 아름다운 일이나 바라건대 노부인께서 아래여 이런 내 승낙하심을 얻고자 하네. 한마디로 승낙하고 싶어. 그랬더니 부인의 말씀을 아뢰었다. 노약께서는 소녀의 혼사를 위하여 누추한 곳에 용림을 하셨는데 실로 황궁에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유소다 대가의 혼사는 감당하기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어찌 감히 명을 어기겠습니까? 하고서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혼이 성사된 부분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여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치남정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 말고 그 뒷부분에 교씨가 이제 나타나서 사씨랑 경쟁하는 상황, 갈등하는 상황이 사실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이 문제집에서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여기 부분은 사실 그렇게 나올 만한 부분이 아니야.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에 나올 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은 그렇고요. 그래도 출제 포인트를 좀 적자면 서첩 갈등 나왔다고 했죠. 서첩 사이에 벌여지는 갈등 상황. 갈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문에 하나도 안 나왔어. 그리고 당대 사회문화적 상황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좀 별로네요. 네. 별로입니다. 장학용전 이렇게 연계작품에 나오는데 이런 가정소설에는 전처 자식과 계모 사이의 갈등 이런 것까지도 가정소설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네. 아무튼 간에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었어. 이거는 좀 별로네. 밑에 넘어가면은 뒤에 넘어가면은 177쪽에 창성감리로 있거든요. 이것도 가정소설이라고 적어놓을까요? 가정소설. 이것도 가정소설이고요. 일부 내용 나오고 교훈 내용 나오고요. 일부 다처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혼인하는 내용 똑같이 나오고요. 앞에 것처럼 혼인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대가족 제도 하에 어떤 갈등이 또 나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8. 이게 액자식 구성인데 액자식 구성 중에서도 보면은 외화, 즉 유형의 이야기 먼저 나오고 그 안에 내화, 그래서 유형과 유형 김진사의 대화 나오고 또 그 안에 내화, 우명과 김진사의 과거 회상해서 이것도 액자 안에 또 다른 액자가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액자 소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액자 소설에서 특징이 뭘까? 외화랑 내화랑 서술자가 다르거든요. 주로 외화에서는 시점이 몇 인치일까요? 1인치, 3인치 중에서. 1인치. 그치. 외화에서는 주로 1인치이고 그럼 안에서는 내화에서는 3인칭, 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8단부터 볼게요. 선비 유영이 안평대군의 집터에서 홀로 술 마시다 잠을 들고 운영과 김진사가 만나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현재 안평대군의 궁녀인 운영과 시객이었던 김진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편지로 연종을 나누다가 밤마다 궁에서 만났대요. 위기, 안평대군이 운영과 김진사 사이를 의심해서 더 이상 궁에서 만날 수 없게 된 두 사람은 함께 도망치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랑 김진사랑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함께 도망치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고요. 절정, 안평대군이 이 운영이랑 김진사 두 사이의 사이를 결국 알게 돼가지고 궁녀들한테 막 물어보니까 운영이가 결국엔 자살하고 김진사도 뒤따라서 자살했대요. 결말,
유영이가 졸다가 뛰어보니까 운영과 김진사의 일을 기록한 책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화로 다시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선비 유영 이야기에서 운영이 김진사 둘의 사랑 이야기에서 운영이 김진사의 과거 회상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선비 유영이 꿈속에서 죽은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안평대군은 궁녀 10명을 뽑아 시집기를 가르치면서 외부와의 교류를 금했으나 궁녀 운영이는 김진사랑 사랑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선비 유영이 꿈속에서 죽은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여기 무슨 줄까요? 이게 내화 1이에요. 첫 번째 줄 찾았어? 앞부분 줄거리에서 완전 첫 번째 줄. 그게 내화 1이에요. 유영이라는 선비가 운영 김진사 요 커플이랑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전적 작가 시점으로 나오겠죠. 하루는 대군이 서궁의 수헌에 앉아서 계시다가 철쭉이 큰 것을 보고 시녀들에게 오원절구를 지어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원절구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한문 시간에 배우는 한시죠? 시녀들이 지어서 올리자 대군이 크게 칭찬하면서 말했대. 너희들 글이 날마다 점점 나아지고 있네. 너무 기뻐. 다만 운영이 씨 너에게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어. 지난번에 부연시에서도 그런 마음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또 이러하니까 네가 그렇게 따라오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김생의 상냥문에서도 말이 의심스러운 데가 있었는데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김생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김생이 김진사예요. 그래서 상냥문이 뭐냐면 뭐 상냥식에서 할 때 뭐 축복하는 글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알아챈 거예요. 김생이 쓴 글에서도 뭔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운영이가 쓴 글에서도 뭔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안평대군이 얘네 둘이 혹시 사랑하는 사이인가? 하고 의심합니다. 저는 즉시 뜰로 내려가 머리를 조아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난번 죽은 깨 처음 의심을 사게 되자마자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가 아직 20도 되지 않은 때에다가 다시 부모님을 뵙지 못하고 죽는 것이 매우 원통해서 목숨을 아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의심을 받게 되니까 한 번 죽는 것이 뭐가 하겠습니까? 천재 귀신들이 쭉 늘어서 발뒤 비추고 시녀 5사람이 한순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었는데 더러운 이름이 유독 저에게만 돌아오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제가 이 집에서야 죽을 곳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완전 의심받으니까 저 억울해요. 사실은 사랑하는 거 맞으면서 저 억울해요. 이러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나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즉시 비단수건을 난간에 메어놓고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이때 자란이 말했습니다. 주군께서 지금 여러분 서술자가 저잖아요. 이 저는요 운영이 그래서 주군께서 이처럼 명명하시면서 죄 없는 시녀, 즉 자기 자신 운영이로 하여금 스스로 사지로 나가게 하시니 지금부터 저희들은 맨세코 붓을 들어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의심하시면 저희 글 안 써요 라고 했더니 양평들은 굉장히 화가 났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운영이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란으로 하여금 저를 구하여 죽지 못하게 했대요. 그런 뒤 대군은 흰 비단 5단을 내어서 5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말했답니다. 너희가 지은 시들이 가장 아름답기에 이것을 상으로 주노라. 이때부터 김진사는 다시는 궁궐에 오지 못했고요. 왜냐면요, 대군이가, 그러니까 이 양평대군이 운영을 처벌하는 것은 안 했어요. 운영이를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둘이 뭔가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김진사한테 궁궐 출입 못하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김진사가 이제 운영을 못 보니까 집에 틀어박혀서 병들어서 눕게 되었대요. 눈물이 이불과 베개를 뿌렸으며 목숨은 한가닥 신락 같았습니다. 상사병에 걸려서 죽냐 상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특이라는 사람이 왔대요. 특은 김진사의 노비예요. 특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특이 와서 보고는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죽으면 죽는 것이니 어찌 참아. 임을 그리워하다가 원하는 맥에서 종스러운 여자들처럼 상심을 하고 비중한 몸을 스스로 던져버리려고 하세요 하면서 김진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땅히 꾀를 쓰시면 그 여자 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적하고 깊은 밤에 담을 넘어서 손으로 입을 막고 업어서 나가면 누가 감히 우리를 쫓아나오겠습니까? 즉 운영이 보쌈해오자 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진사가 말했습니다. 그 계획 역시 위험해. 성심을 호소하는 것만 못할 거다. 차라리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전하는 것만 못할 거다라고 해요. 그날 밤에 진사가 다시 들어왔는데 저는 병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자라내게 진사를 맞아들이게 했습니다. 술이 3잔 정도 돌아간 후에 제가 봉한 편지를 드리면서 말했대요. 이후부터는 다시 뵐 수 없으니 삼생, 불교에 나오는 거죠. 3번 살수, 3번 죽고 이렇게 한다. 다시 돌아온다. 3생의 인연과 100년의 약속이 오늘 저녁에 모두 끝났습니다. 만약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마땅히 저승에서는 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둘이 사랑을 하다가 계속 의심받으니까 양평대군이랑 운영이랑 서로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평대군이 출입을 금하고 진사는 진짜 엄청 힘들어하고 운영이가 엄청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운영이가 편지를 줘요. 그래서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출제 포인트를 적으면은 출제 포인트 이거 액자식 구성이잖아요. 외면 이야기, 내면 이야기, 요 각각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이랑 외화, 내화의 서술자. 서술자가 달라지니까 그거 꼭 체크해보세요. 내화에서 저는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사실은 내 현대소설에서도 웬만하면은 액자식 구성에서 밖에서 외화에서는 1인칭 내화에서는 전지적 작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내화에서도 운영이의 시점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면적 주제, 이면적 주제. 표면적 주제는 뭘까? 실질적 주제. 그니까 여기서 뭘까? 그게 1인칭 아니 그게 뭐냐? 그 주제가 뭐냐고. 주제요? 주제. 사랑. 사랑. 이게 표면적인 주제일 거야. 둘이서 사랑하지 못해 결국은 죽었네? 요 이야기가 표면적인 이야기라면 사실 이면적인 이야기는요 신분의 갈등이나 신분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지만 결국에 극복하지 못한 비극적인 결말이니까요. 결국에 극복하지 못한 신분을 극복하지 못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결국엔 비판하면서 이 사회를 결국 우리가 극복을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면적인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시고요. 3번에서 보면은 조선시대 궁녀는 궁의 주인과 결혼한 여성으로 간주되어 평생 궁의 주인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궁녀는 궁문을 함부로 나가지 못하고 궁의 주인이 아닌 다른 이성과 사랑을 할 경우에는 모두 참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궁녀는 이성과의 사랑, 이런 자연스러운 본성,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포기하고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면적인 주제가 되는 거겠죠. 그냥 앵겨서 세분 관계고 요거 염정소설, 근대적 가치관, 매간매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발단부터 줄거리부터 쭉 봅시다. 평양에 사는 김진사의 딸 채봉이는요, 장필성과 시를 주고받으면서 혼인을 약속했대요. 전개. 김진사는 허판
허판서에게 만냥을 주고 벼슬을 사서 딸 채봉을 허판서와 혼인을 시키려고 허판서에 첩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채봉이는 아까 누구랑 혼인 약속했다 했어? 장필성. 그래서 채봉이는 이 허판서에 혼인할 수 없어요 하고 불복했어요. 그랬더니 김진상 부부가 서울로 가기 위해 재산을 모두 처분한 상황이었어요. 위기, 서울로 가는 길에 몰래 빠져나온 채봉은 평양으로 다시 돌아와서 김진사 부부는 도적을 만나서 재산 모두 빼앗기고 허판서는 대노하나서 김진사를 전부 가둬버렸고 채봉이는 기생송이가 되어서 아버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막장인데요. 엄마랑 아빠가 나를 강제로 이 사람이랑 결혼시키려고 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집 다 팔고 서울로 올라갈 거다. 서울 올라가서 너네 결혼시킬 거야. 해서 이제 막 재산을 다 들고 가지고 간 거야. 서울로 올라가는데 서울에서 가는 그 길에 도적을 만나가지고 나 다 빼앗기고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지. 그 상황에서 같이 이제 내 딸을 지금 팔아 넘기려고 했던 허판서라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시댁던 그 사람이 될 뻔한 이 김진사를 가둬버리고 김진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수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채봉이가 기생인 척해서 기생의 역할을 해서 아버지를 구하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은 허판서의 집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기생이니까. 그래서 기생인 척해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가 채봉이의 글재주를 보고 서신과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맡겼대요. 이 채봉이의 글재주를 보고 서신과 문서 처리하는 일을 맡겼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기생, 송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기생은 굉장히 글을 쓰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서신과 문서 처리하는 일을 맡기게 된 거고요. 장필성은 채봉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방으로 자원을 해서 이를 알게 된 이감사가 둘을 만나게 해주었대요. 즉 이감사가 채봉이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감사 동그라미 조력자. 그리고 결국에는 장필성이랑 만나고요. 결말 허판서가 영모죄로 판결되고 채봉과 장필성은 혼인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다음 볼게요. 아가 너는 세상에 첩이 좋으냐 여염집에 부인이 좋으냐 아비어미가 있는데 부끄러울 게 뭐냐 네 생각을 많이 해보아라 라고 했대요. 너 높은 사람 첩 될래 아니면은 그냥 본 부인이지만 일반 백성 본 부인 될래? 그랬더니 채봉이 여염집 처녀 같았으면 부모의 말에 뭐라고 대꾸하지 않았을 터이지만 원래 학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필성과의 일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있는지라 게다가 부모가 하는 얘기를 다 들은 터라 조금도 서슴지 않고 얼굴을 바로 하고 얼굴을 딱 들고 얘기를 했대요.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가 되기를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용의 꼬리가 될래 뱀의 머리가 될래 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차라리 뱀의 머리가 될게 나는 꼬리가 되고 싶지는 않아. 나는 첩이 되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첩이 되고 싶지 않다 라는 거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허허 그 녀석 네가 첩 구경을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세상에 첩이야. 세상에 그 같은 호강이 또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 누구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에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빠 김진사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죠. 부인이 말을 가로막고 김진사를 쳐다보며 영감은 자식에게 별 말씀을 다 하는구려. 계집의 자식이라는 것은 은혜 부모가 하는 대로 쫓아가는 법이란다. 이것도 봉건주의적 가치관. 계집의 자식이라는 것은 은혜 부모가 하는 대로 쫓아가는 법이란다. 밑줄 치고 봉건주의적 가치관. 봉건주의적 가치관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그냥 그거 생각하면 돼요. 좀 유교적이고 다소 너희가 보기에는 진보적이지 않고 보수적인.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자식은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게
공간주의적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왼쪽 보면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채봉이랑 필성이 보면은 채봉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에 공간주의적 가치관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고요, 부모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기생까지 되어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중간중간에 억지로 채봉을 데리고 서울로 가는 김진아 부부가 도적을 만나서 재산을 모두 빼앗긴 뒤 대노한 호판서, 대도 엄청 화났다는 거야.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송이라는 기생이 되고 채봉이는 평양감사 이보국의 곁에서 서신과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돕는데요. 이 사람 평양감사 이보국 동그라미,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그 이감사, 즉 조력자예요. 조력자. 종이를 접어보니 추풍감별곡이라는 다섯자가 눈에 들어온다. 얘들아, 추풍감별곡이 뭔 말이냐면요, 부재라는 임을 그리는 이별 노래라는 뜻이에요. 별은 이별이라는 뜻이고요. 추풍감, 이거는 사실 추풍이라는 게 가을 바람이지만 여기서 부재하는 임을 그리는 이별 노래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대강 보고 손으로 송이를 흔들어 깨우니 송이가 깜짝 놀라서 눈을 뜬다. 송이 누구라고? 아내미. 채봉이. 그래서 송이가 눈앞에 서 있는 이감사를 보고 어찌할 줄 몰라서 급히 일어서는데 이감사가 종이를 말아주고, 송이야 놀라지 마라. 비록 위아래가 있으나 내가 너를 지금 친딸이나 다름없이 굉장히 아끼고 있어. 무슨 사정이 있거든 나한테 말해봐. 너 지금 추풍감별곡이라는 요 시를 썼잖아. 너 마음속에 뭐가 맺힌 게 있어? 너 뭔가 이걸 했어? 나는 너를 딸같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아비같이 생각하지 않고 무슨 괴로움이 있어서 말을 아니하고 있다니 왜 이러고 있어? 나한테 말해봐. 아빠라 생각하고 얼른 얘기해봐. 했더니 송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소녀의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이감사 허허 웃으면서 너의 사정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말해봐라. 그랬더니 송이가 어쩔 줄 몰라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많이 묻혀서 서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눈물을 닦고 몸을 추스리면서 단정히 한 다음에 처음에 후원에서 장필성과 글을 주고받았던 일에서부터 모친이 장필성 불러서 혼약한 일을 말한 뒤에 김신사가 서울로 올라가서 벼슬을 구하려고 헌판서랑 관계한 일이며, 헌판서의 첫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장필성과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리부에서 도망쳤다가 몸을 팔아서 부친을 구한 일, 기생이 되고 나서 장필성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를 통해서 장필성을 만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했대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다까지 가로치세요. 처음 후원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다까지 가로치고, 이렇게 지금 이게 한 줄로 써져 있는 거거든요. 한 줄로 쓸 만큼의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엄청 길었던 이야기를 단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요약해서 제시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하니까 이튿날 이른 아침에 감사가 장필성을 부르니 필성이 속으로 사또께서 나를 이렇게 일찍 부르는 적이 없었는데 뭔 일로 부르지? 하면서 무난 인사 들렸대요. 감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별당으로 들어오라고 하기에 필성이는 더욱 이상하게 여기면서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별당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주로 아녀자들이 머물고요, 외간 남자를 들이지 않는 곳이래요. 근데 별당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뭐 이상하다 그래서 갔더니만 송이는 별당으로 들어오다가 필성과 눈을 마주쳐서 깜짝 놀라서 꿀렁 덩어리처럼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감사가 필성을 데려온 거죠. 그래서 그 두 남녀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감사의 앞이라 감히 반가운기를 못하니 그 공경이 어떠할까? 그부터 어떠할까까지 가로칠까요? 자, 이것도 봐봐. 우리 큰 따옴표도 아니고요, 행동도 아니고, 요거 볼까? 작가 시죠. 작가 시죠. 그 뭔데? 편의점 논평 소설자의 개입 요겁니다. 편의점 논평 소설자의 개입 적어주세요.
그 간경이 그 공격이 어떠한가 누가 알겠는가 이런 식으로 주로 나옵니다. 이런 소설자의 개입은. 여러분 왼쪽에 기출 OX 한번 하기 전에 마가 있구나. 필성아 네가 송이를 보기 위해 이방이라는 천한 이를 자원하고 들어온 지 예니고 달이 되었구나. 네가부터 자원하고 들어온까지 밑줄 칠까요? 네가부터 어디까지요? 자원하고 어... 들어온까지. 네가 송이를 보기 위해 이방이라는 천한 이를 자원하고 들어온까지 가로치에 밑줄 치고요. 그러니까 이 필성이도요. 채봉이랑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천한 이를 자원하고 들어왔대요. 천한 이를 자원했대. 신분을 포기했다는 거야. 자신의 신분을. 뭘 위해서? 채봉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장필성이 놀라서 어쩔 줄 모르다가 황공하옵니다 했더니 내가 이제 네 사정 밑줄 아까 우리 밑줄 친 부분에다가 화살표 해놓으세요. 이렇게 화살표 해놓으세요. 네 사정이 바로 뭐야? 천한일 자원하고 들어온 게 네 사정이지. 이제 알았으니까 안심해라. 둘이 안 치고 보니까 완전 천생대필이네. 네가 송이의 수원에 쓴 그 글처럼 신랑 각시가 되어서 신랑이 든다는 언약을 깊었으면 혼인을 안 시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너네 혼인을 안 시킬 수가 없네 하고 송이의 부모를 내려오게 한 뒤에 내가 중매해서 혼인을 꾸며줄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 둘이 서로 그리워하던 마음이 깊을 것이니 송이를 데리고 건넌방으로 가거라 하면서 이제 건넌방에 가가지고 그들은 이 감사의 은덕에 감동해서 놀랍고 반가운 이야기만 했대요. 이렇게 해서 둘이 나중에 혼인했다는 이야기겠죠. 왼쪽에 기출 OX 풀어주세요. 일 번은 뭐예요? 번호 풀었어? 오. 풀었어? 네. 찍은 거 아니지? 아니 OX. 찍은 거 아니지? 네. 1번에 5죠. 스스로 선택한 사랑을 이루는 채봉을 통해서 주체적인 인물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보면은 핵심 포인트의 근대적 가치관은 채봉이랑 필성의 둘 다 근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가 신분 낮아져도 상관없어. 필성이, 채봉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을 거야. 채봉이 이렇게 해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2번 허카한서의 매각매직과 행포로 채봉의 지방이 고통겪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부정적인 현실이 일어난다. 매각매직이 뭐냐면요. 안 좋은 거예요. 우선 안 좋은 건데 우리 조선 후기에 보면은 내가 돈을 주고 신분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주고 신분을 사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 돈으로 다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시장에서 경제적인 우리 조선의 시장에서 내가 막 다 그냥 사들이고 아무도 못 사게 이 물건 하나를 주면은 예를 들어서 의자를 산다고 하면 의자를 전부 다 사들인 다음에 아무도 이 의자 못 사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 의자 되게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돈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 돈이 많아진 걸로 내가 또 신분을 사요. 신분을 사서 이 사람들 또 막 괴롭혀요.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매직이나 횡포나 이런 것들은 이 당시에 조선 후기 때 있었던 사회적 상황이 그래요. 그 상황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뭐예요? 응, 5야. 또 자,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출제 포인트 안 적었죠? 출제 포인트 적읍시다. 근데 사실 이렇게 조선시대 건데 이렇게 주인공들이나 인물들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사실 드물잖아. 그래서 이건 진짜 조선 후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 소설 자체가. 그래서 이런 주인공의 근대적인 가치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내관매직이라든지 당시 조선 후기의 사회상 사실 이것보다 좀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근대적 가치관은요 근대 시기에 나와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있죠. 근대화 엄청 되고 산업화 엄청 되던 시기 그 시기에는 사실 거의 그건 이제 고전소설이 아니라 거의 현대소설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는 자유연애라고 해서 부모님이 그동안 짝지어진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고 연애하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여성, 자유연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조선 후기에서 더 나아가서 근대로 가면은 사실 그때도 사실 조선 후기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고종 쪽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때 가면은 진짜 완전 근대적이라서 아예 아내가 있는데 바람을 피고 아내가 있는데 막 다른 여성마저 사랑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지역에 이 여자 있고 저 지역에 저 여자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지금 보면 조금 쓰레기 같은 그런 주인공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왼쪽에 뭐 진취적인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 홍계월전, 훈사 장애담을 다루는 곡 내화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근대적인 가치관 이게 잘 안 드러나는데 보통 고전소설에 없던 것들이 여기서 등장했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넘기에서 내화전이 있거든요. 내화전 여기 애정소설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혼사장애담이라고 해서 결혼을 하는 것에 장애,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소리 문체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도 있어요. 이건 또 다른 특징이에요. 한소리 문체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로대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 뭐뭐 가로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보시고요. 10번 보면은 이렇게 고전소설에서 혼사장애담은 남녀 주인공의 혼사가 어떤 장애 요인으로 보류됐지만 결국엔 다시 장애 극복 밑줄 혼사에 성공하는 것을 말한다. 혼사장애담은 일반적으로 아래 과정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된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세요. 남녀가 만나고요. 혼사 진행되려고 했는데 혼사에 장애가 나타나고 남녀의 이별이 나타나고 결국에 남녀가 재결합하는 거. 요런 순서대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하는 부분이고요. 183쪽 체크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애매하네. 잠깐 앞에 가서 5분 만에 빠르게 괜찮을 것 같은데 3줄짜리니까 또 이게 봅시다. 49쪽. 49요? 요거 옛 왕조에 대한 그림인데 옛 왕조가 여기서는 어딜까요? 고려. 맞아, 고려야. 조선시대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다 잊혀진 고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길제가 500년 도읍지를 필면을 돌아다니라 해서 500년 도읍지가 그럼 어디겠어? 삼국시대. 고려겠지. 고려. 뭔 삼국시대야. 지금 조선시대가 고려를 그리워하고 있다니까. 고려겠죠. 고려의 옛 도읍지를 말하는 거죠. 500년 도읍지는 고려 말하는 거예요. 필마로 돌아다니. 필마가 뭐냐면 혼자서 말을 타는 것을 필마라고 해요. 혼자서 말을 타는 걸 필마라고 하는데 이게 즉 어떤 지위를 갖지 않고 벼슬을 하지 않았다는 식인데
비유한 것입니다. 비유. 혼자서 말을 듣다 뜻입니다. 호나 너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지금 수업을 듣는 태도가 그게 맞아? 아니요. 비유나. 산천은 을구하되 인걸은 간대 없대요. 산천은 무한 자연 말하는 거죠. 을구하되 을구가 뭐냐면요. 왼쪽 밑에 보면 옛날과 같이 변함이 없답니다. 자연은 변할 게 없어요. 하지만 인걸은 간대 없대. 인걸은 뭐냐면요. 사람 인성이잖아요. 고려의 인재입니다. 인재. 인재 고려의 인재가 간대 없대요. 어즈버세모. 감탄사 시조의 특징이죠. 종장의 3음절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태평연월은요 고려 전성기 비유한 거예요. 고려 전성기 즉 연월 우리 태평하게 달이 떠 있었다. 그때 그게 꿈인가? 한데 무상하다. 이제 다 무상하다. 상관없다. 다 인생 무상이다.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꿈이런가 하노라 무상감의 비유적 표현. 그래서 태평연월에다가 고려의 전성기라고 꼭 적어주세요. 태평연월 고려의 전성기. 고려 전성기를 비유한 겁니다. 왼쪽 볼게요. 산천 변하지 않아요. 무한해요. 인걸 인간사는요 변합니다. 유한합니다. 둘이 대조되죠. 그래서 인생무상 회한의 정서고요. 즉 아니 이렇게 좋았던 고려가 지금 다 간대 없어. 사람들은 다 없어. 완전 이거 무상해. 인생 무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문제는 다시 8조까지만 하면 돼요.